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이제 다 됐어. 재벌 며느리는 내 거야. 멈춰요.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저 여자는 6달 전까지 나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입니다. 재벌집 들어가려고 나를 버린 거예요. 저 사람 미쳤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빨리 끌어내요. 모른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 가문을 돈놀이 도구로 이용했단 말입니까?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네가 직접 말해봐라. 저 남자 정말 모르는 사람이냐? 침묵이 답이군요. 더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기다려요. 제발 가지 마요. 당신이 버린 건 돈이 아니었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보시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시켜줍니다.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하다는 호텔 예식장입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존재벌 3세인 신랑은 당당한 체격에 맞춤 턱시도를 차려입고 단상 위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상위 0.1%의 내로라 하는 자산가들과 정재계 인사들이었지요. 식장 안은 우아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향기로운 생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음악이 바뀌고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신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자의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신랑은 감격에 겨운 듯 신부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식장 뒤편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이 여자는 제 여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버진 로드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평화롭던 예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있던 신부의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떨기 시작했지요. 뛰어든 남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신부를 가리켰습니다. 6달 전까지만 해도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더니 여기서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다니요. 신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베일 뒤에서 눈동자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빨리 내보내요. 신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지듯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함께한 3년의 시간이 이 사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높이 치켜들자 대형 스크린에 연결된 화면 속으로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껴안고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침대 위에서 찍은 은밀하고 깊은 애정 사진들까지 하객들의 눈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지요. 장례는 웅성거림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신랑의 부모님이 매서운 눈빛으로 신부 측 부모를 쏘아보았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주먹을 꽉 쥐고 다가왔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우리 집안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신부의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을 듯 허리를 굽히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신랑은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신부를 한번 쳐다보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들을 가치도 없군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신랑은 예복 단추를 거칠게 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도 경멸하는 눈빛을 던지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지요. 화려했던 예식장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렸고 신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화장이 번진 얼굴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찢어진 웨딩드레스와 지울 수 없는 치욕뿐이었지요. 사건 직후 신부는 짐을 챙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지요. 준재벌 가문인 신랑 측은 감히 자신들을 속이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를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계집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샅샅이 뒤져라.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거대한 자본의 힘이 한 여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의 무시무시한 뒷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의 과거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드러났지요. 여자는 현재 한 대기업에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었고 그곳에서도 또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물색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식장에 난입했던 전 남친은 그저 신분 상승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지요. 여자의 치밀함에 조사하던 이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여자 혼자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기울자 준재벌 가문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딸을 앞세워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지요. 그들은 사교 모임에서 신랑의 취향을 미리 파악하고 우연을 가장에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우리 딸만 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그들의 뒤틀린 소망이었지요. 이전에 만났던 대기업 남자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 업무와 관련된 원청 업체 직원을 사위로 삼아 이권을 챙기려 했었지요. 그래서 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라고 시켰고 여자는 사랑하는 척하며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결혼 약속까지 받아내며 이용할 대로 이용하던 중 더 큰 물고기인 준재벌 3세를 만나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잠적했던 것이지요. 신랑 측 집안은 이 모든 조사를 마친 뒤 무자비한 숙청에 들어갔습니다. 감히 우리 가문을 비즈니스 도구로 이용해. 신랑의 아버지는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여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에게 여자의 추악한 사생활과 사기 결혼 시도에 대한 증거물들이 상세히 담긴 서류 뭉치가 전달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여자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직원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여자는 책상에 있던 짐을 종이 상자에 담아야 했습니다. 여자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신상은 사내 게시판에 낱낱이 공개된 상태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신랑 측은 여자의 아버지 회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모든 거래처에 압력을 넣어 계약을 일시에 중단시켰고 은행 대출금은 즉시 상환 압박이 들어왔지요. 아버지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파산 통보뿐이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내 손으로 집안을 망쳤어. 아버지는 사무실 바닥에 앉아 통곡했지요. 집안의 가구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삶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버렸던 전 남친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에게 가면 받아주지 않을까? 여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 남친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여자는 처량한 모습으로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멀리서 남자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달려가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요.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예전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벌레 보듯 뿌리치며 차갑게 뱉었지요.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줘. 남자의 차는 매몰차게 떠나갔고 여자는 빗속에 홀로 남아 오열했습니다. 여자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명품 가방과 화려한 가구들 위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낙인처럼 찍혔지요. 여자의 아버지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눈이 쾌하게 들어갔고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누워 곡기를 끄는 채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집만 잡으면 팔자 고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부모의 원망 섞인 눈초리는 고스란히 딸에게로 향했지요. 여자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신랑 측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대궐 같은 대문 앞에서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몇 시간을 빗속에서 기다렸지요. 마침내 신랑의 아버지가 차를 타고 나오자 여자는 차 앞으로 몸을 날려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는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차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선글라스 너머로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요. 니까짓게 감히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러운 돈놀이에 이용해? 내 아들의 순정을 짓밟은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창문은 다시 차갑게 올라갔고 차는 여자를 비웃듯 물보라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여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지독하게 외로워지자 자기가 무참히 버렸던 전 남자친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비록 재벌은 아니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미래를 꿈꾸던 건실한 청년이었지요.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내가 빌고 또 빌면 마음을 돌려줄지도 몰라. 여자는 이기적인 희망을 품고 남자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초라한 도망자일 뿐이었지요. 드디어 남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반가움에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자기야, 나야. 잘못했어. 내가 정말 돈에 미쳤었나 봐.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 손을 뒤로 뺐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아는 척 하십니까? 제가 알던 사람은 예식장에서 사진이 공개되던 순간 죽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부모님 회사도 망하고 나 회사에서도 잘렸어.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남자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도움을 받아서 당신 아버지 회사를 키우려던 그 추악한 계획 다 들었어.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 안 그래?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웬 이상한 여자가 와서 소란을 피우네요. 경비실이죠? 빨리 좀 치워주세요. 여자는 큰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도 바칠 것 같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오물 취급하며 신고까지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여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를 향했지요. 끝났구나. 내 욕심이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태워버렸구나. 여자는 아파트 단지 밖,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꺼져가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재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전 남친이 터뜨렸던 그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들이 누군가의 촬영에 의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삽시간에 유포된 것이지요. 재벌가 사기 결혼 미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자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직장 정보까지 모자이크 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여자를 향한 분노의 화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부모랑 짜고 사기를 치다니. 전 남친은 무슨 죄야? 천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여자의 과거 행적을 앞다투어 캐내기 시작했고, 대학 시절부터 직장 생활까지 온갖 폭로 그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지요. 여자는 무서워서 휴대폰을 켤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수천 통의 욕설 문자가 날아왔고, 집 앞에는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앉아 생중계를 해댔지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사기 결혼 신부의 집입니다. 여자는 커튼을 굳게 치고 어두운 방 안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지요. 여자의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사기 행각에 분노의 집 앞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였고, 동네 사람들조차 사기꾼 집안이라며 대놓고 침을 뱉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가문의 명예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이지요. 여자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직원이 여자의 눈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그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여자는 물건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지요. 이제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 여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생기를 잃은 범죄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지요. 한때는 준재벌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기사 달린 차를 타고 우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편의점 하나 마음 편히 못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신랑 측 가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가족이 제기할 수 없도록 법적인 소송까지 제기했지요. 예식장 대관료, 예물 비용, 가문 명예 훼손에 따른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여자의 집안에는 이제 갚을 수 없는 빚더미와 법원의 소장만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화병과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온 것이지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마비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한국 땅 어디에도 이들 가족이 발을 붙일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집 앞에는 연일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댔고, 인터넷에는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떠돌며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여자는 매일 밤 가위에 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싸늘한 비웃음 소리뿐이었지요. 여자의 아버지는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는 딸의 부축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여자는 아버지의 야윈 다리를 닦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남은 재산을 몽땅 털어 연고도 없는 타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말이 좋아 이민이지
사실상 도망이나 다름없었지요. 화려한 준재벌가 며느리를 꿈꾸던 여자는 이제 낡은 가방 몇 개의 인생의 잔해를 담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도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봐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얼굴을 숨겨야만 했지요. 낯선 외국 땅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가진 돈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여자는 한때 대기업에서 화이트 칼라로 근무하던 자존심을 버리고 이름도 모르는 식당 뒷방에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에 절어가는 손을 보며 여자는 예식장에서 끼려 했던 그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앞을 가려 앞접시를 깨뜨리기 일쑤였지요. 여자의 어머니는 낯선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붙잡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며 모진 말을 쏟아냈지요. 사랑으로 뭉쳐야 할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좁고 습한 월세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고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디지털 세상의 주홍 글씨는 국경을 넘어서도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그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도 여자의 얼굴과 과거 행적이 이미 퍼져 있었지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국 손님이 들어오면 여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주방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 여자 그 사기 결혼 신부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지요. 결국 식당 사장님도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 이미지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사기꾼을 어떻게 믿고 써? 여자는 밀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이국의 밤거리에서 여자는 갈 곳 없이 방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렸고 여기서는 그 과거 때문에 삶을 부정당하고 있었지요. 여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버렸던 전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승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연인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털어낸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여자는 그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내 손으로 던져버렸구나.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여자가 흘리는 눈물은 이제 아무도 닦아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여자의 어깨 위로 차가운 이국의 밤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했지만 여자의 시간은 그 예식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타국 땅 차가운 지하에 잠드셨고 홀로 남겨진 여자는 이제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되었지요. 젊은 날의 그 미모는 탐욕에 찌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만이 고단했던 삶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한인타운 외곽의 작은 세탁소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습관은 수십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지요. 누군가 한국말을 걸어오면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에게 고국은 그리움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어느 날 세탁소 TV에서 한국의 대기업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준재벌 가문이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었지요. 화면 속에는 백발이 성성해진 당시의 신랑이 존경받는 기업가로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멍하니 그 화면을 보다가 들고 있던 다리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하지만 손등의 통증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쓰라림이 더 컸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저 옆자리는 내 자리가 되었을까? 여자는 실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요. 정직했다면 애초에 그런 사기극을 꾸미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모든 것은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퇴근길에 작은 빵 하나를 사들고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반겨주는 이 하나 없고 오직 벽에 걸린 낡은 거울만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지요. 거울 속 노파는 욕심에 눈먼 젊은 날의 자신을 향해 이제 만족하니? 라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마른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기세등등했던 그녀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남은 것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과 죽어서도 씻기지 않을 치욕스러운 이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가장 무서운 형벌, 고독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지요. 여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식장에서 난입했던 그 남자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처럼 추하지도 사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게 진짜 나였는데. 여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요. 남의 가슴에 못을 받고 얻은 행복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눈앞의 황금에 눈이 멀어 소중한 인연을 짓밟은 대가는 이렇게 처절하고도 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욕심은 결국 나를 태우는 불꽃임을 잊지 말아야겠지요.